교복 위에 또 하나의 교복처럼 무채색 패딩 점퍼를 껴입은 한때의 아이들이 출국장 입구에 선 채 웅성웅성 떠들어댔다. 남자아이들 몇은 서로를 밀치는 장난을 쳤다. 양은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비행기를 놓친다면 좋지 않은 조짐이 있을 때 가장 나쁜 경우를 상상하는 건 사소한 불운을 생애 전체의 불행에 대한 복선으로 확대 해석하는 버릇과 비슷했다. 정의연 소설가의 작품집 상냥한 폭력의 시대에 실린 소설 밤의 대관람차에서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는 오랜만에 저도 뵙는데 김경인 시인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문장의 소리 얼마 만에 방문이시죠? 한 10년 만인 것 그렇게 같아요. 오랜만인가요? 네, 네. 아, 오시는 길이 어떠셨어요? 뭐 마음이나 기분이랄까? 아니, 제가 이 시간에 홍대 쪽으로 오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홍대는 그리고 맨정신으로 온 게 오랜만이라서요. 아, 좋다. 그러면서 낯설지 않으셨어요? 왔어요. 예, 좀 낯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이런 대화를 하려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자기의 어떤 문학이나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일이 그간 조금 간격이 좀 있으셨던가요? 혹시라도?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말로 하면서 그쵸. 이야기하는 것은 좀 오랜만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이거 제대로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제가 좀 제 목소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 있었어요. 거예요. 네. 아, 김경인 시인을 좋아하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굉장히 궁금해하셨을 참이었을 텐데 청취자분들께서 김경인 시인에 대해서 혹시 모르실까 봐 높아심에 잠시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가톨릭대학교 국문과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국문과를 졸업했습니다. 2001년에 개간문예중앙의 영화는 5시와 6시 사이에 상영된다 외 6편의 시가 당선되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시집으로는 한밤의 퀼트 그리고 얘들아 모든 이름을 사랑해 이렇게 2권이 나와 있네요. 네. 아직 세 번째 시집 소식은 없는 거죠? 예, 곧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사실 김경인 시인을 모신 이유는 이제 궁금해서 세 번째 시집이 언제쯤 나오고 어떤 세계로 이루어질까 맛배기로 조금 들려주십사 해서 한번 모셨거든요. 그간 12년에 두 번째 시집이 나왔으니까 작품들도 꽤 많이 모였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좀 변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 얘기 좀 재밌게 들려주세요. 네. 네. 시집 낸 간격이 한 5, 6년쯤 되네요. 그게 뭐 자의적으로 그렇게 묶으시는 거는 아니시죠? 아니, 근데 제가요, 좀 많이 게으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심신이 좀 미약한 편이에요. 아니 신은 강건한데요. 좀 마음이 좀 나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집을 묶으려면은 본인의 원고를 좀 봐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배열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뭐 투고의 형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용기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쓴 작품을 두 눈을 뜨고 보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늘 그런 그렇게 행동 양태를 보이다 보니까
첫 시집 묶을 때도 좀 늦었고 두 번째 시집 묶을 때도 조금 망설였고 저는 세 번째 시집은 제가 두 번째 시집 끝내고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소원이 뭐였냐면은 그때 6년 만에 묶었나 이랬을 거예요. 아니 5년 만이군요. 네. 그러니까 세 번째 시집도 5년이나 혹은 4년이면 좋겠다라고 그런 바람을 얘기한 적이 올해가 있는데요. 2017년이니까 5년 되는 그러니까요. 해네요. 그런 제가 진짜 남았어요. 아직 남았을까요? 네. 근데 역시나 또 맨 처음 시집처럼 6년 혹은 7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6년, 7년이라고 뭐 잠정적으로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쨌든 네. 원고가 정리가 되고 있는 수순이신가 봐요. 예, 그렇긴 해요. 네, 그럼 곧 또다시 이런 어떤 팟캐스트든 낭독회든에서 김경인 시인의 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앞서 말씀하신 와중에 자기 작품을 들여다보는 어떤 마음, 시선이 잘 작동이 안 된다 말씀하시지만 의외로 이 작품 말고 이 문인으로서 시인으로서 어떤 사회적인 목소리나 사회적인 문제들에 힘을 보태고 싶으신 어떤 활동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방식으로도 이렇게 문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적극적으로.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시인과 작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제 시인이 언어를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시인의 언어가 중요한 만큼 이 언어 일반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인으로서의 어떤 참여나 이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고 언어를 구사하는 한 시민으로서의 윤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하다는 말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게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시를 쓸 때 좀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를 쓰는 순간만은 그 시를 쓰는 순간부터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물론 이제 좋은 사람이 무엇이냐에 따른 규정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좋은 사람 그리고 좀 윤리적 시민 좀 이런 것이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김경인 시인의 활동들을 귀동냥으로 듣고 이래서 드린 질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무래도 그런 활동들이나 그런 어떤 의식들이 작품에 사용되는 어떤 단어나 작품의 세계에도 일정 정도 반영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이 김경인 시인의 첫 시집 같은 경우에는 혀, 거울, 트렁크, 서랍, 밤 이런 단어들이 자주 도드라졌고 두 번째 시집 같은 경우에는 숲, 초록, 창문, 종이, 여름, 아이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래도 아직 이 독자들도 청취자분들도 저 역시 세 번째 시집은 만나지 못했는데 세 번째 시집을 정리 중이시라고도 하셨고 혹시 또 이제 쓰시면서도 간혹 내가 이런 단어를 자주 내뱉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각하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몇 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자주 쓰는 단어라기보다도 그런 단어들은 사후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읽는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는 지점이 있죠. 그렇긴 해요. 네. 그래서 다 하고 나면 내가 이런 단어를 많이 썼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군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시집을 보니까 사실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시기에는 제가 좀 혀의 주인이긴 하되 그 언어의 주인은 아니라는 좀 그런 박탈감이 컸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좀 내가 되게 파편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평온이 보이지만 일단 서랍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정돈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특히 다른 분들의 서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서랍은 완전 뒤죽박죽이거든요. 실제로도. 근데 그것이 마음의 심상으로 표현이 되면서
이 뒤죽박죽 섞여져 있는 그런 나라는 파편들을 그냥 좀 고스란히 드러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말로서는 도저히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상징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두 번째 시집을 보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 사후적으로 다시 네, 분석적으로 다시 읽어봤어요. 읽게 되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시집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생각했던 이미지가 저는 주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시를 쓰는 편이었거든요. 두 번째 시까지는. 네. 근데 그때는 이렇게 실놀이 할 때 왜 풀었다가 네. 감았다가 계속 무한 반복하잖아요. 좀 그렇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시간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런 시도 있으셨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린 소녀가 늙은 중년이 되고 그래서 다시 또 어린 소녀로 다시 또 풀리고 감기고를 하면서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좀 그런 과정들이 이 내가 살아온 세월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그 안에서 시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주로 이렇게 감기고 풀리고 하면 실들도 낡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시간 자체가 약간 다 무너지면서 그게 재개발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가 재개발되고 다 폐허만 남는 그런 거. 그래서 아마도 두 번째 시집에는 좀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세 번째 시집은 모르겠어요. 지금 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시집은 이런 문장의 소리에 다시 한번 모셔서 시집이 출간되고 네. 나면 네. 그때 이제 또 한번 이런 시어들이 자주 눈에 띄네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2001년 등단하셨고 지금 17년이니까 쓰신 시간이 적지는 않잖아요. 길이로 치면 짧지 않잖아요. 네. 제가 읽었던 김경인 시인의 시들은 훨씬 뭔가 모르겠어요. 좀 저는 어떻게 제 개인적인 독감이니까 되게 감수성이 풍성하고 좀 뭐라 그럴까 결이 아주 섬세하고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읽었던 시들에서는 뭔가 쇳소리가 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최근 시를 읽으셨다니 제가 저 네. 읽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아유, 정말 부끄럽습니다. 근데 약간 그 쇳소리라는 게 이게 네, 약간 네. 상징적으로 조금 네. 더 날카로워지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훨씬 더 냉혹하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을 좀 냉혹하게 자기 자신을 까발린다는 표현이 좀 펼쳐놓는다 좋네요. 아니 까발린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시가 훨씬 더 뭔가 무게중심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말씀해 주신 시인분의 말씀으로는 알 수 없는 노릇이라는 작품집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저도 조금 더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 독후감은? 네,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했던 방향대로 가고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기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누군가가 제 시를 읽는다는 거는 늘 참 고마운 일이죠. 아니, 고맙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뭔가 들키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좀 그래서 근데 전 좀 외부 세계로 많이 열리는 시를 최근에 쓰고 싶고요. 또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이 그렇게 변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언어의 세련 뭐 이런 거에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네.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 넘어 있는 좀 약간 그 앞서 말한 대로 좋은 사람의 이미지였어요. 시들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최근 시는 막 그 안에 좋은 사람의 이미지가 담겨 있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악에 받쳐 있고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하고 뭐 그런 느낌? 아, 그래요? 나도 잘못 읽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쇳소리 같은 느낌이 좀 난다는 거칠고 조금 더 파열된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서 이전 건 저는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세 번째 시집이. 예, 조금 더 열어놓고 쓰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다듬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좀 몰두했던 게 그렇게 잘 다듬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언어가 가지고 있는 미감을 이제 내 풍경 속에 얼마나까지 이게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작업을 혼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이게 시를 쓰고 데뷔해서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그 언어의 세련미, 네. 조탁 이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읽으면서 뭔가 어떤 통렬한 지점들을 요즘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김경민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감사합니다. 가장 최근에 쓴 시는 어떤 시인가요? 가장 최근에 쓴 시는 아직 잡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더 궁금하다. 네.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시네요. 네. 어떤 시였나요? 뭐 술에 대한 시. 그러니까 저 좀 술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해요. 그래서 세 번째 네. 시집에는 아마 술이라는 단어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전엔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아니 지금은 더 좋은 사람이 됐어요. 술로. 농담이고요. 술에 관한 시를 쓰셨다니 좀 놀랍네요. 아니에요. 근데 그냥 뭐 술에 대한 시들을 요즘에 좀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상이 반영이 되잖아요. 자주 드시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낮술 뭐 이런 것들을 좀 최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네. 술에 관한 시를 쓰셨다고 하니 갑자기 김경희 시인과 술 한잔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네. 조금 드네요. 그럼 우리 얘기가 조금 더 산으로 가면서 재밌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술에 관한 시도 쓰시면서 뭔가 점점 이전의 시들과는 이 결을 달리하시는 김경희 시인 모시면서 다음 시집 곧 나올 시집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언어의 결을 중시 여기셨다. 그다음에 언어의 아름다움을 살리려고 하셨다고 하는데 약간 정신분석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방식의 단어들 있잖아요. 상징어들 같은 것들도 자주 눈에 아까 실패놀이도 얘기는 하시긴 했지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을 의도해서 하시는 부분도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계단, 거울 이런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잖아요. 꿈 해석에서도 그렇고 정신분석에서도 그렇고. 저는 제가 그것도 모르셨던 거예요? 아니요. 리얼리스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더니스트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근데 모더니스트도 아니지만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리얼리스트는 아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왜냐면은 저는 첫 번째 시집은 사실은 약간의 싸움판을 그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그 싸움판을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서 그 판에서 나와야지만 나는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의 어떤 고유성 내지는 하여튼 나다운 것 좀 이런 것들 정체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서사가 분명한 서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싸움의 대상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의 이미지들을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추는 것과 드러나는 것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으면서 이게 시가 좀 나는 알겠는데 남은 잘 모르겠는 그런 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독자들이 과연 몰랐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어쨌든 그렇죠. 모든 시인들이나 글을 쓰는 사람들이 정말 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어떤 방식으로든 변형을 일으키겠죠. 네. 그죠? 그 정도의 덜함과 더함이라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너무 순순히 인정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니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 정신분석적인 이미지라기보다도 사실은 그게 거의 이미지들이 공통 감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활용이 되지 않았나 싶고 또 하나는 실제로 제가 살던 집에는 계단이 있었는데요. 3층에 집이 있어서 늘 계단을 올라갔어요. 계단이 이제 어렸을 때는 가벼웠으니까 쉽게 올라갔지만 점점점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첫 번째 시집의 이미지에는 계단에 대한 이미지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그게 약간의 원형 이미지처럼 제 머릿속에는 늘 집으로 가는 길에 계단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정말. 이게 무의식 중에 그런 방식으로 작동이 될 수도 있었겠어요. 네. 이 김경인 시인과 얘기 나누는 중에 저도 굉장히 궁금해졌는데 김경인 시인의 최근 작품들은 어떤 소리들을 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시 한 편을 청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게 최근 거는 아니고 시집에 묶이진 않은 거. 시집에 묶이진 않고요. 미발간된 김경인 시인의 시 한 편 듣고 이야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 모든 것을 잊고 그는 읽기 시작했다. 김종삼 좋지? 좋아. 김춘수는? 그도 좋지. 봄이군. 전봉래도 전봉건도 다 좋아. 그는 담배를 물었다. 산 등성이에 외가리들이 하나둘 돌아와 앉았다. 산이 드문드문 지워지고 있었다. 죽은 외가리 소리가 들렸다. 미래의 소리 같군. 그러나 새들에게 영혼을 물을 수는 없어. 나도 알아. 한 단어와 다음 단어 사이에서 그는 잠시 숨을 멈춘다. 외가리가 활짝 날개를 폈다 접었다. 그렇지만 새들에게 영혼은 없다고. 비유가 익숙한 세계에 그는 있다. 그는 다시 읽기 시작했다. 죽은 사람들은 어쩐지 아름다워. 그래. 그렇지만 이제부터 물의 비유는 절대 쓰지 말자. 그래. 아무것도 잊어서는 안 돼. 정말 봄이라며? 응. 우리는 여기에 있지. 그래, 여기에 있지. 산으로부터 어스름이 몰려온다. 봄이군. 그가 울기 시작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가 정말 많이 달라지신 느낌이에요. 제가 이전에 읽었던 시집 속의 시들하고 굉장히 저는 앞서 언어의 세련미 이런 것들이 신경 쓰셨다고 하는 이 시가 굉장히 세련되게 느껴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게 잘 읽었습니다. 진짜 네. 다음 매일매일 기다려 특집이긴 한데요. 지금 네, 김경인 네. 시인 모시고 하는 자리가 시집이 기다려집니다. 이 시 두 사람이라는 제목의 시를 골라오신 아직 네. 많은 작품들이 있으실 텐데 골라오신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어떤 시를 고를까 하다가 이때 좀 마음이 절박하게 썼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이거는 2014년에 썼던 시인데요. 좀 제 시가 약간 늘 정서가 좀 불투명해요. 근데 이 시 역시 좀 가닥가닥 좀 복잡한 마음을 담고 썼는데요. 좀 간단히 얘기를 하면 1950년대 시인들을 맞아요. 많이 좋아해요. 네. 연구도 그쪽으로 많이 하시죠. 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어떤 극한의 공포와 비참, 슬픔에 닿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언어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힘을 가질까를 잘 보여주는 시대이기 때문인데요. 그게 이제 언어의 궁극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시를 읽는 게 참 애처롭고 슬프고 아름다운데, 근데 이런 아름다움을 또 아름다움이라고 해도 될까 하는 그런 죄스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미학이 죄스러운 시대도 있고 또 그러한 시간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있는 학교가 안산이에요. 그리고 안산에는 그 학교에는 산이 있고 거기에는 맨날 외가리인지 백로인지 모르겠는데 그 흰 새들이요. 산을 가득 덮어요. 보기 힘든 풍경이 학교 내에 있네요. 네. 그리고 울면서 해질녘에는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풍경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게 됐는데요. 이때가 봄이었고 또 잘 아시다시피 그해 봄에는 맞아요. 안산의 많은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학교에는 그때 누군가가 쓴 시가 붙었는데 거기에서 그 아이들이 새들이 되었을 거라고 쓴 시가 붙어 있었고 저도 그걸 보면서 그때는 다 돌아오지 않았을 때이므로 누군가는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그럴 때 저는 그때 역시 이제 그러한 심경들을 보면서 느끼면서 이 시를 썼었는데 저는 죽은 시인의 시를 읽는다는 것 그리고 또 그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죄스러웠고요. 또 제가 좀 물의 상상력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었는데요. 앞으로도 내가 그런 물의 비유를 쓸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거를 상상력의 대상으로
삼아도 되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물이 어떤 상상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공포나 네. 두려움의 이미지로 완전히 바뀐. 뭔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상상하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 마음껏 쓴다는 것. 그것도 어떤 윤리의식의 또 다른.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그때는 그걸 그렇게 함부로 쓸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에서 그 시를 썼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더 듣고 보니까 이 우리들이 정말 우리 현실 앞에 놓인 죽음, 그리고 죽음 말 그대로 정말 아름답다고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죽은 시인들의 시, 잘 모르겠는데 진짜 생각의 여지가 아주 많이 남는 작품인 것 같고, 많은 문인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얘기하시는 게 이제 2014년 4월에 있었던 그 세월호 사건 이후로 뭔가 쓰는 일과 쓰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변화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김경희 시인도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또 다른 변화의 여지가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까요? 네. 김종삼, 전복래, 전봉건. 김춘수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하세요? 저요. 저는 김종삼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김종삼 좋아하긴 하죠. 네. 이유를 짧게 얘기하신다면? 이유가 없어요. 아, 진짜 좋아하는 거네, 네, 그건. 네. 진짜 좋아할 때 그러는데, 김종삼 시인은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더 이상 깊게 묻지는 않을게요. 알겠습니다. 작품 연구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종삼 씨 너무 좋아서?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 뭐야? 이런 이율 배반적인 게 어디 아니요. 있어? 왜냐하면 정말 좋은 거는요. 봐도 더 좋아요. 분석을 해야 하잖아요. 아니 그런데요. 저도 그래서 결론은 늘 좋다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이 아름다운 거를 다 쪼개고 나면 아름다움이 사라질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 김종삼 씨는요. 잘라도 붙여도 진짜 그냥 좋아하시네.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연구도 김종삼으로 계속 하실 것 같으네요. 우리가 계속 만나서 줄곧 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네. 시는 사실 우리 인생의 시간으로 축적된 양으로 봤을 때 김경희 시인도 그렇고 쓰는 순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게 사실 길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외에 나머지 시간 주로 뭘 많이 하면서 보내세요? 주로 뭘 하면서 보낼까요? 주로 잠도 있고 주로 잠을 자요. 주로 잠을 자고요. 피부의 비결이군요. 김경희 씨 피부의 비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안 거리가 보이니까. 네, 거리가 먼 것 같네요. 청취자분들 네. 노란 조명. 그렇군요. 노란 조명 네. 피부 완전 좋아 보여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뭐 하냐면은 그냥 산책을 좀 해요. 산책을 많이 하고요. 그냥 걷다 보면은 그냥 이런저런 풍경들도 보이고, 그다음에 저는 식물을 기르거나 동물을 기르거나 하여튼 사람 제외하고 모든 기르는 걸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냥 보는 건 좋아해서 나무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포켓몬고 해요. 최신 버전. 네. 이 동네에 많이 뜨지 않나요? 아니 아까는 너무 바빠서 확인 못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홍대에 온 지가 여기 오래돼서 핫플레이스니까 뭐가 있겠지. 아까는 여기 온 그 벅찬 기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포켓몬고를 잠깐 잊었어요. 열어보시지 않았고요. 네, 가면서는 아마 할 생각입니다. 와, 이 김경희 시인의 포켓몬고 이야기도 듣고 흥미롭네요. 시를 그러면 만나는 순간은 언제세요? 앞서 산보를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우리가 흔히 시상 혹은 시를 만나는 순간 같은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네. 그것도 역시 산보 와중에 주로 겪으시나요? 아니면 축적되어 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응집되어서 그런 것들이 나오나요? 요즘에는 대화 속에서 많이 그런 장면들을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엔 풍경 속에서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말들,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 어떤 누군가의 말 이런 것 속에서 많이 보게 돼요. 네. 조금 전에 읽어주셨던 시도 네. 확실히 형식도 약간 대화 형식이기도 네, 했는데
그렇군요. 되게 흥미로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작법의 변화, 감각의 변화도 그 안에 내장이 돼 있을 것 같다는 기대도 해보고. 궁금해요. 얼른 다음 시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다음 시집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독자들, 청취자분들께서.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기와 그 노력이 좀 되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용기. 이번 해에는 좀 정리를 해볼 생각이고요. 저도 진짜 빠른 시일 안에 세 번째 시집으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이것으로 내 세 번째 시집의 제목을 쓸 것이야. 뭐 이렇게 생각해 놓은 것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없으세요? 네. 지어주세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거 좀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좀 오래 쓰시고 있죠. 시라는 것을. 네. 시인에게 이 시 쓰는 일, 인생에서 어떤 의미로 작동하고 있나요? 저는 제가 좀 자유로워지려고 시를 써요. 그래서 시를 쓰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허접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를 둘러싼 이런 환경들이나 조건들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쓴 말들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시를 쓰고요. 앞으로도 그래서 굳이 시를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안 읽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뭐 이제 가장 극한의 상황을 상상하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마 시를 쓰지 않을까 굳이 시라는 형식을 계속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네. 아마 김경인 시인의 시집은 우리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 김경인 시인의 세 번째 시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랜만에 10여 년 만에 문장의 소리 방문해 주셨는데 청취자분들께도 마지막으로 뭐 끝인사라고나 할까요? 다시 또 만나요. 뭐 반감의 메시지, 뭐 봄의 메시지도 좋고요. 예.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저 10년 만에 다시 나오게 되니까 참 하여튼 좋으네요. 좋고요. 우리에게는 좀 더 많은 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꽃샘추위도 아직 여전이고요. 그래서 좀 올해는 따뜻한 봄을 다 같이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행복하세요. 네. 정말 한 이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따뜻해질 것 같고요. 네, 네. 김경인 시인의 바램대로 문장의 소리를 듣는 청취자분들도 따뜻한 봄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또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시간이 쑥쑥 가네요. 봄, 이제 본격적인 봄인데, 준비를 어떻게 하셨어요? 봄 준비? 준비 같은 거 안 하시고 그냥 맞으시는 건가? 저는 일단 저번 3월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문을 활짝 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창문을 아주 활짝 사방팔방 문 다 열고요. 그리고 이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잖아요. 야외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옥상 마당 청소도 좀 하고 뭐니 해도 저는 그 옥상에 조그만 화단이 하나 있는데 그 화단에 이제 식물들 함께 할 시간 채비를 하는 거죠. 겨울 동안 이제 마르고 시든 그 풀들 꽃들 다 뽑아내고 그 또 흙 속에 남아있는 잔뿌리들을 다 골라내고 뒤섞고
마지막으로 새 흙을 좀 또 뿌려주고, 그 다음에 거름을 합니다. 거름을요, 꼭 해야 돼요. 제가, 3년 동안, 이번이 이제 3년째인데 완전하게 알았어요. 저희 옆집 할머니께서 거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정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할머니께서 이사 가시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셔서 더 이상 텃밭 같은 거 하실 수가 없으셔서 진짜 귀한 거름을 저한테 넘기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거름을 꺼내다가 흙에 살살살 좀 뿌려 두었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야기 나눌 어제의 단어는 거름입니다. 거름. 사실 거름이라는 단어를 쓰실 일 없으시 보통 도시 생활을 하면 도시에서 뭐 이렇게 걸음할 일이 잘 없잖아요. 저는 그나마 그래도 다행으로 조그마한 화단이 있기 때문에 걸음이 제 인생에 단어로 들어온 거죠. 작은 화단에다가 한쪽에는 꽃들을 심고 한쪽에는 농작물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 이제 식물들 재배해서 먹는 것들, 상추, 뭐 토마토 막 이런 것들 심거든요. 보니까 제가 그 처음에 멋 모르고 그냥 흙에다가 심었을 때와 작년에 이제 할머니의 조언과 상담을 받고 난 뒤에 거름을 한 뒤에 자라난 아이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 거름이라는 게 영양이잖아요. 식물을 잘 자라도록 이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땅에 이제 주는 물질들인데 이 뭐 물, 바람, 햇살만으로 저는 다 될 줄 알았죠. 물, 바람, 햇살만으로 자라긴 합니다. 자라긴 하는데 이 거름, 영양분이 없으면요. 그냥 자라는 거예요. 영양분이 있으면 완전히 잘 자라는 거예요. 완전히 쑥쑥. 오늘 거름 이야기 하면서 첫 번째로 같이 들어보고 싶은 노래, 오늘의 멜로디는 동요 골라왔습니다. 이렇게 화단에 올라가가지고 흙 만지면서 약간 그거 즐거운 노동인데요. 허리 굽혀가지고 계속 흙 만지고, 이렇게 땅을 엎고, 갈고, 막 이런 거 심고, 이런 거 할 때, 노래가 흥얼흥얼 절로 나와요. 날씨도 좋고. 꽃밭에서라는 동요. 꽃밭에서 이건 어릴 때부터 불러오면서 자랐던 그 동요잖아요. 요즘도 다 이 동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맞죠? 이게 세대가 바뀌었다고 이 노래 동요가 사라지거나 이제 더 이상 배우지 않거나 그렇진 않겠지? 우리 어릴 적에 불렀던 꽃밭에서라는 동요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네, 이 노래 다 아시잖아요. 1953년, 와, 굉장히 오래전 1953년에 발표된 노래예요. 어효선 작사, 권길상 선생님 작곡 하신 이 동요인데요. 제가 이 동요를 이제 찾아서 또 듣다 보니까 기억도 새록새록하고 2절이 있더라고요. 2절이 이게 원래 원곡의 2절인지 아니면 세월이 흐르면서 누군가가 더 첨가를 해놓은 것인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2절이 있었어요. 2절 가사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애들하고 재밌게 뛰어놀다가 아빠 생각나서 꽃을 봅니다. 아빠는 꽃 보며 살자 그랬죠. 날 보고 꽃같이 살자 그랬죠. 라는 정말 시적이죠. 이것도 원곡에 작사된 내용 같기도 해요. 이 아름다움을 보고 있자니. 다들 이런 기억이 좀 있으세요? 저도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어릴 때 이렇게 아빠하고 꽃밭을 만든 기억은 없습니다. 맨션, 흙이 옆에 좀 있긴 했는데, 도시의 아이였던 거죠. 도시의 아이, 맨션, 그리고 또 아파트, 이런 데서 살아서 내려가서 꽃밭에 꽃을 심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뒤에 봄 되면 풀 뜯으러 가고 뒷산 놀러 가고 하긴 했었는데 아빠와 이런 기억, 꽃밭 만든 기억은 없어서 조금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뭐 저는 이제 다 자라 어른이 되어서 그래도 혼자 남아 꽃밭을 가꾸는 사람이 되었지만요. 네. 꽃밭에서라는 노래였고 또 이걸 너무 살짝만 들으니까 아쉽잖아요. 또 옛날 생각 이렇게 나면 자연적이고 옛날 어떤 시골 풍경 걸음이 있었을 만한 곳의 노래 고향의 봄 있잖아요. 고향의 봄은 또 이것도 완전한 우리에게 친근한 동요죠.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거 찾아서 듣는데 약간 눈물 날 뻔했어요. 듣다 보니까 계속 듣고 싶어서 좀 오래 들어놓았네요. 아련함이죠. 이 고향의 봄은 정말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복숭아꽃 살구꽃 또 피어나는 곳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은 이 애잔함을 못 느끼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 그냥 우리 모두는 그 어떤 고향이라는 막연하게 왠지 멀리 있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이건 세월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냐 없냐의 이 현장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 어릴 적 그 고향 멀리 온 그 기분 들어서요. 아련해지기도 합니다. 지금 어딘가에서는 이렇게 한창 꽃들이 피고 지고 있을 겁니다. 거름이 잘 돼 있다면 아주 활짝 예쁘게 피어나고 있겠네요. 네. 거름 이야기하면서 거름 뭐 인터넷에 요즘 뭐든 치면 안 파는 게 없는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거름 그 비료는 화학적으로 만든 거여서 그렇게 굳이 비료를 사다가 쓰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고 옆집 할머니께 배운 대로 이렇게 진짜 실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거름 쓰고 싶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거름은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는 무조건 다 묻어도 좋다. 무조건 묻고 뭐 생선뼈가 사실 가장 좋다라고 하셨어요. 생선뼈 그 다음에 할머니께서 쓰시는 건 막 깻묵 같은 좀 이건 구하기 어려운 뭐 한약재 뭐 찌꺼기 뭐 이런 것도 모아두셨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에 이제 거름에 대한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름은 두엄을 비롯하여 똥, 오줌, 똥재, 풀 섞인 것, 깻묵, 벽흙, 썩은 흙, 구들미, 마름, 쌀겨, 삶은 곡식 등을 썼다. 또 이 밖에는 정어리 등의 생선, 동물 뼈와 잎이 많은 부드러운 나무 가지, 바다 풀까지도 이용했다. 아주 모든 것들이 사실 이 거름으로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똥 오줌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화장실에다가 그 맑은 물에다가 흘려보내는 아까운 물에다가 흘려보내는 똥 오줌 사실은 다 거름이었는데 제가 그 생각까지 했어요. 이걸 좀 받아두어서 뭐 어떻게 좀 해야 되나? 근데 이걸 받아두어서 이거 보니까 이제 시골 삶에서는 시골 농가에서는 뭐 외양간 가까이 아니면 뭐 화장실 가까이에 두엄터를 두어서 거기에 이제 그런 뭐 인분이나 가축의 변들을 오줌, 똥 다 모아서 또 물을 부어서 습도를 좀 유지해 주면서 이따금씩 뒤집어서 썩도록 이제 썩히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받아서 좀 어떻게 썩힐 수는 없겠구나. 이 이웃 주민들도 같이 다 사는 여기서 내가 썩히면 좀 나는 이제 그 냄새는 향기롭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 분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거 썩히는 게 문제구나 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생선뼈 같은 거 음식물 쓰레기라도 잘 모아놨다가
뭐 이용을 해야죠. 생선을 또 집에서 잘 이렇게 자주 구워 먹지 않아서요. 생선뼈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삼치 이런 거 한번 구워 먹었었는데요. 뼈를 보니까 아깝더라고요. 이 뼈를 그냥 버릴 수는 없다. 할머니의 그 말씀 생각나가지고 뼈를 잘 모아서 일단 냉동실에 지금 보관을 해두었는데 그것도 빨리 꺼내가지고 이제 빨리 묻어야겠다. 생선을 많이 먹어야겠다. 생선 많이 먹어서 뼈하고 음식물도 잘 모아놨다가 우리 꽃들, 식물들 위해서 영양 잘 주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식물들을 위한 걸음 생각하다가요. 걸음. 그럼 내 인생, 나의 삶, 인간, 우리에게 그러면 영양분이 되어주는 걸음은 과연 뭘까? 라는 생각에 미쳤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걸음이 되어주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많죠. 일단은 뭐 엄마가 제일 큰 걸음이 되겠다. 왜냐면 엄마가 나를 키워준 거잖아요. 영양분, 엄마 몸속에 있는 영양분을 다 나에게 나눠주셔가지고 키워주셨죠. 엄마가 1번의 걸음이고 또 뭐 일단 뭐 우리 뭐 먹는 밥도 걸음이 되겠죠. 밥이야말로 진짜 물질적인 영양소 우리에게 주는 거니까. 그다음 물도 그래서 물이 그렇게 몸에 소중한 거라는데 평소에 제가 물을 잘 안 먹어서 물을 억지로라도 먹으려고 시간 알람까지 맞춰놓고 그랬어요. 물 좀 많이 먹으면 이것도 또 나에게 어떤 중요한 영양과 튼튼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고 또 뭐 여행 이런 거 여행 당연히 인생의 자양분입니다. 여행 뭐 음악 좋은 음악 그리고 좋은 책 그다음에 뭐 맛있는 술 한 잔 좋은 생각들 이런 거 다 영양분이 되어주겠죠 저에게. 그리고 뭐 요즘은 아예 따로 영양제도 나오잖아요. 뭐 비타민, 뭐 오메가3 뭐 하여튼 저는 그런 거에 조금 관심이 없이 살아서 잘 모르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뭐 철분 뭐 해서 과일, 제철 나오는 싱싱한 과일과 채소, 건강한 음식 규칙적인 생활과 뭐 운동 이런 것들 지켜나가면 이런 영양제 굳이 이렇게 만들어진 영양제 먹지 않아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분 몸속에 생길 텐데 그걸 잘 못하니까요 우리들이. 그래서요 내가 지금 내 인생 내 영혼 마음을 위해서 걸음을 잘 주고 있는가 어떤가 잘 못 챙겨줘서 이렇게 뭔가 비실비실하고 마음도 메마르고 몸도 메마르고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멜로디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 걸음들 내 인생의 걸음 생각했을 때 사람 엄마도 엄마지만 사람 완전한 좋은 영양분 될 거잖아요. 사랑 사람 친구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요. 이 노래 들어보고 싶었어요. You Raise Me Up 이라는 노래. 이것도 뭐 완전히 유명한 노래여서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노래는 그 뉴 에이지 그룹 시크릿 가든의 2002년 앨범 Once in a Red Moon이라는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크릿 가든의 그 멤버 중 한 분이 그 런던데리의 노래라는 아일랜드의 민요를 편곡을 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 뒤로 이 시크릿 가든이 이 노래를 발표를 하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아서요. 무려 125번이나 커버가 됐다고 해요. 국내 가수들도 이 노래를 번안을 해서도 부르기도 하였고 많이 리메이크를 한 노래입니다.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키웠다 라고 해도 뭐 무방하겠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노래를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오늘 듣는 음악들은 다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듣고 싶네요. 마음이 잔잔해지면서 좀 뜨거워지는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시크릿 가든의 You Raise Me Up 이라는 노래였는데요. 이 노래는 그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이에요.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나는 여기에서 가만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을 때까지. 당신이 나를 일으켜주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주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더 강인해집니다.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걸음이 당신이 진짜 나의 걸음. 나를 더 잘하게 하고 나를 더 강인하게 해준다. 이런 가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나의 친구들, 나의 좋은 사람들, 좋은 선생님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나도 많은 걸 배우고 그 영양분 받아서 또 어떻게 잘 살아갈 힘이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의 선생님들 많잖아요. 걸음처럼 영양분 주시는 선생님들 많잖아요. 저도 많은데요. 사실 모두가 선생님이죠. 모두가 인생에서는 모두에게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선생님인데 이 중에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선생님은 권정생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한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제가 책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들의 하느님이라는 책이에요. 권정생 작가 선생님은 우리나라 그 아동 문학에 지대한 영향 끼치신 몽실 언니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셨죠. 몽실 언니 외에도 많은 동화 작품들 남기셨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는 많이 부끄럽고 좀 그랬었어요. 선생님은 몸으로 진짜 말을 하는 것들을 몸으로 사시는 생활 하셨거든요. 작은 시골의 오두막에서 평생을 아주 청빈한 모습으로 또 지병이 있으셔서 아프시지만 맑은 정신 가지고 계속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셨던 모습들이 이 책에도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주변에서 본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께 많은 걸 배운 분들이 그렇게 다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책을 읽어봐도 어떻게 사셨는가, 얼마나 맑고 단단한 정신으로 사셨는지를 알 수 있어서요. 저한테는 아주 거름이 되는 선생님이세요. 이 우리들의 하느님이 속에요. 걸음에 대한 한 꼭지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겨울밤 사랑방에 모인 어른들께 집주인은 종종 메밀묵을 쑤어 대접했다. 그 까닭은 긴긴 겨울밤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배가 고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접하는 밤참인데 하필이면 메밀묵을 만들어주는 까닭은 오줌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기왕이면 손님 대접도 하고 보리밭에 줄 거름도 찾아내자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메밀묵은 9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으니 먹으면 금방 오줌이 되어 나온다. 손님들은 저마다 사랑채 모퉁이에 놓인 오줌 분지에 기분 좋게 오줌을 나눠주는 것으로 묵값을 하게 된다. 메밀묵이 없으면 날무도 좋고 시원한 식혜도 좋다. 오줌거리가 될 음식은 물기가 많아야 되고 밤참으로는 소화도 잘 되어 안성맞춤이다. 돌아가신 탑골 어르신네는 알뜰한 것이 지나쳐서 염치 없는 노인네로 빈축을 샀다. 왜냐하면 밤참 대접을 받아먹고는 절대로 갚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줌이 마려워지면 슬그머니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 꼬박꼬박 자기네 오줌단지에 볼일을 보기 때문이다. 오줌 한 방울이 소중했던 옛날엔 이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탑골 어르신네는 손자들에게 가르치기를 길을 걷다가 오줌이 마려우면 꾹 참고 있다가 집에 와서 누도록 했다. 정이 못 참을 지경이면 길바닥 아무데나 누지 말고 네 집 밭에다 누라고 가르쳤다. 노인들이 하루 3번씩 마당을 쓸면 그해 농사는 풍년이라고 했다. 마당 3번 쓸면 그만큼 거름이 많아지는 가르침이 들어있다. 새벽마다 개똥을 줍는 노인은 오래 산다는 속담도 같은 뜻이 담겨 있다.
서울 시민이 버리는 음식 찌꺼기를 모으면 대구 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분량이 된다니 버려지는 음식이 아깝기도 하지만 배부른 인간들의 작태가 끔찍스럽다. 네. 내용 들으면 뭐 앞부분은 정겹죠. 네. 그때 그 시절에는 정말 그랬구나. 아까 제가 똥 오줌 진짜 아깝다고 거름 생각하면 아깝다고 했었는데 그 시절에 진짜 이게 아까웠던 거죠. 좋은 거름이니까 다 쓸모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줌 한 방울도 허투루 싸고 누구 버리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뭐 오줌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것들을 허투루 쓰고 소비하고 버리고 하는 이 소비와 낭비가 일삼아지는 이 시대 많이 좀 생각 많이 하고요. 반성도 하고 아낄 건 아끼고 소중하게 해야 될 건 꼭 모으고 쓰지 않고 하는 습관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선생님의 좋은 걸음 같은 말씀이셨죠? 네. 오늘 이렇게 걸음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코딱지만한 화단이지만 저는 이제 그 화단의 흙을 갈아엎고 걸음을 주고 꽃을 심고 씨앗을 뿌리면서 봄을 시작을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도시 어딘가 베란다, 텃밭, 그리고 옥상 텃밭에 이런 것도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테고 시골의 농가 밭 걸음 주는 손길들이 아주 바쁘셨을 겁니다. 그 소중한 걸음 덕분으로 꽃과 나무 그리고 우리 농작물들이 쑥쑥 잘 자라겠죠? 네, 키워보시면 아는데 한 번도 안 키워보셨으면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겠어요. 올해도 그래서 모든 곳에 풍년 들기를 바라는 계절 봄이네요. 그러면서 또 우리 마음과 영혼에도 영양가 있는 질 좋은 걸음을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꼭 챙겨서 비옥한 영혼 가져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땅에도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이 꼭 필요한 걸음 이 속에서 영양가 풍부한 단어 그리고 좋은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문장의 소리 클로징은 4월부터 지역으로 찾아가는 문장의 소리 공개방송 진행 관련한 홍보로 대신할까 합니다. 4월부터 부산, 5월 횡성, 9월 제주, 11월 광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에 계시는 청취자분들과 함께 문장의 소리 진행합니다. 첫 번째 공개방송은 부산인데요. 4월 8일 토요일 저녁 7시 부산 남포동의 딱 봐도 카페에서 진행되고요. 김금희 소설가와 이면 소설가가 그리고 뮤지션 양양과 하림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 문의는 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문장의 소리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더 따뜻한 문장들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혜였습니다.